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해 발사체 이동과 기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3차 발사에서 18분 58초 동안 비행하며 실용급 위성 8기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예정 시각은 1, 2차 때보다 2시간 이상 늦은 해질 무렵으로 잡혔습니다. 바로 태양빛으로 충전하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의 특성 때문인데 사이언스 투데이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보수 아랍 국가로 여성에 대한 규제가 많았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여성 우주인이 탄생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원인 이 여성은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했는데 여성 인권 신장이 가속화할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카드사들의 삼성페이와 관련한 기존 수수료 무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올 초 국내 상륙한 애플페이에 이어서 삼성페이도 유료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의 잦은 오류로 소비자 불편이 커지면서 간편 결제 기업의 안정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용량을 키우거나 별도의 예비 시스템을 추가해 트래픽을 분산하고 보안 시스템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이륙 후 18분 58초 동안의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도 550km 우주 공간에서 8개 위성을 차례대로 분리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수행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엄청난 화염과 수증기를 내뿜으며 누리호가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1분여 뒤 주변 대기의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동압점을 통과하면 첫 고비를 넘깁니다. 기체 흔들림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목표 궤적을 따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을 비행하는 중에 그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제 맥스큐가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사 125초 뒤 1단 로켓이 임무를 다한 뒤 분리돼 낙하합니다. 2단 엔진이 점화돼 고도를 204km까지 올리면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고 이어 272초 뒤 258km 고도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됩니다. 3단 로켓이 점화하며 계속 고도를 높여가는 누리호. 발사 783초, 13분 3초 뒤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합니다. 2차 발사 때 목표 고도 700km에 비해 150km나 낮습니다. 그 위성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이제 목표 고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이제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운용 조건이 그 고도에 맞춰져 있는. 가장 먼저 주 임무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분리되고 이어 20초 간격을 두고 큐브위성 3기가 차례로 궤도에 투사됩니다. 발사 863초 뒤부터는 천문연구원의 군집위성 도요셋이 역시 20초 간격으로 4차례 발사됩니다. 발사 뒤 1138초, 18분 58초에 이르면 3단과 위성구조체가 가속도에 의한 비행을 종료하며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은 끝나게 됩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 시각이 오후 6시 24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선 1, 2차 발사 예정 시각은 모두 오후 4시였는데 이번엔 해질 무렵으로 발사 시각이 늦춰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시각이 1, 2차 발사 예정 시각보다 144분 늦춰진 이유는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특성 때문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카메라가 아닌 레이더를 이용해 지구를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빛과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낮과 밤, 심지어 악천 후에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게 돼 태양 빛을 받아 태양 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위성 배터리에 충전해야 합니다.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지향함으로써 위성이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즉 위성이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이후에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성이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궤도를 여명 황혼 궤도라고 하는데 이 궤도를 도는 위성은 오전 6시와 오후 6시에 적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시각에 적도를 통과해야 위성 궤적이 태양에 완전히 노출돼 태양빛을 이용한 전력 생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마치기 위해 발사체와 위성의 비행 경로와 비행 속도를 계산한 결과 발사 시각이 오후 6시 24분으로 설정된 겁니다. 다만 발사 당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발사 시각 전후로 30분인 오후 5시 54분부터 오후 6시 54분을 발사 가능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24일 누리호를 쏘지 못하면 발사 예비 기간인 25일부터 31일 같은 시간대에 다시 발사 시도를 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는 이번 3차 발사 이후에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번의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관련 기술을 이어받아 발사를 진행하는데 뉴 스페이스 시대 진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3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 엔진과 로켓 제작, 그리고 총조립 과정에 민간 기업이 처음 참여했습니다. 발사 통제와 제어 부분까지 참관하며 독자적인 누리호 운용 노하우를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발사체 관련된 조립 관련된 부분이나 시험 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발사체 관련된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3차 발사 이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 실전 발사는 민간 기업이 총괄하게 됩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탑재체로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 발사를 수행을 해서 발사의 신뢰성을 제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구원이 확보한 기술을 민간이 이전받아 운용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시작입니다. 중형급 위성까지 발사가 가능한 누리호와 별개로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진행됩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오는 2032년 달에 1.8톤의 착륙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대표적인 보수 아랍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여성 우주인이 탄생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향했는데 사우디의 여성 인권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정거장입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국제 우주정거장 ISS를 향해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탑승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줄기세포 연구원 레이아나 바르나입니다. 사우디의 첫 여성 우주인입니다. And I'm very happy and honored to be here today representing the government of Saudi Arabia and the Saudi Space Commission as the first Saudi women astronaut going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사우디 공군 전투기 조종사와 함께 우주선에 오른 바르나위는 고국의 모든 여성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우주인 양성을 포함한 사우디의 우주 프로젝트는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습니다. نطمح أن يكون الشباب السعودي من أفضل الشباب ويصل للعالمية في الرحلة الفضائية وأتمنى لهم التوفيق إن شاء الله. 빈살만 왕세자는 여성의 축구장 출입과 운전도 허용하며 여성 인권에 다소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우주 비행은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 엑시엄 스페이스가 주관했는데 사우디 정부가 얼마나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엑시엄 스페이스가 지난해 민간 기업 최초로 ISS로 비행할 당시에는 1인당 약 73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에는 사우디 우주인 외에 666일로 최장 우주 체류 기록을 보유한 미 항공우주국 전 비행사 페기 왓슨과 미국인 사업가 존 쇼프너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했지만 기상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4.6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도보다 6%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 기온이 2.9도에서 3.3도로 상승하고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등 국외 유입 역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등 국내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됐던 행정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도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으로 올해 12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흡수해 저장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요. 열대우림이나 침엽수림 등 육상 생태계의 그린 카본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탄소 저장 능력도 5배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블루카본인 해초지와 염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해안가 콘크리트 옹벽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높이 1.2m의 대나무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자 생태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해안 사구가 자연스럽게 복원됐고 갯끄럼과 통보리 사초 등 염생식물들이 앞다투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난 2013년 해양 식생숲인 맹그로브와 염생식물이 자라는 염습지 등을 블루카본으로 인정했습니다. 블루카본은 육상의 그린카본보다 탄소를 50배 더 빨리 또 5배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바닷속을 다이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모내기 하듯 계란판에 촘촘히 심어진 거머리말을 갯벌 바닥에 탄탄히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시간과 품이 육지에 곱절 이상 들어갑니다. 쓰레기로 넘쳐나던 황량한 바닷속 풍경이 불과 넉 달 만에 군소와 돌기 해삼, 7동갈 망두기 즐겨 찾는 해초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해양생물 개체수도 인근 미 복원지보다 3배 가까이 많은 49종이 관찰됐습니다. 해초지를 복원하기 위해 저희 공단이 개발한 생분해되는 계란판에 거머리말을 끼워 심는 방식으로 개체를 이식하고 있는데요. 활착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상에서도 해안가 타이어를 걷어내고 염생식물을 심은 자리에 흰발농개와 갯개, 대추기 고등 등이 관찰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인 갯줄풀의 분포 면적이 5%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복원한 해초지와 염습지는 18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25개 면적에 달합니다. 해초지와 염습지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해양 탄소 흡수원입니다. 우리 공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해양 탄소 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축구장 32개 넓이에 해초지와 염습지를 추가 복원해 연간 3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해양생물 다양성도 크게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해양 보호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는데요. 제주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남방 큰 돌고래에 접근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일렁이는 물결 위로 돌고래떼가 뛰어오릅니다. 그 순간 제트스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고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돌고래떼는 제주도 남쪽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 무리입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으로 개정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가까이 접근하면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한 달여 만에 제트스키를 타던 6명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떼에 1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린 혐의입니다. 법에 따른 시행규칙을 보면 돌고래와 거리가 1.5km에서 750m 사이면 선박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고 750에서 300m 사이면 5노트 이하, 또 300m 이내로 접근하면 선박의 스크루를 멈춰야 합니다. 50m 이내 접근은 아예 금지됩니다. 선박 접근으로 이동이나 먹이 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고
또 돌고래가 다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 접근을 제한한 겁니다. 위험천만한 제트스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되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행동 때문에 돌고래들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한 5마리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환경단체는 법이 바뀌어도 돌고래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서 더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Hey Dennis, hey, hate to be the one to tell you this, but it sounds like you got a warrant out of Illinois. Okay, you got your ID on you? Any weapons or anything like that? What's up? Awesome. Okay, go ahead and step out. Stop the car, man! Stop th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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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t! Stop the car! Stop the car! Get off the Put on the goddamn brakes! Put on the brakes! Put on the brakes! Stop the car! Stop the car, man! Jesus Christ! Put on the goddamn brakes! Put on the brakes! Put on the brakes! Stop car! Stop car, man! I'm alright. You good? Go get him. Dude, he's I'm stuck. I'm in a ditch. God damn it. Oh. You alright? Give me a minute. 최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국내 간편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본격 점검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카카오페이 지갑의 금액란에 조회 중이라는 문구만 보입니다. 송금 화면도 먹통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달과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한 뒤 돈을 결제하지 못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친구한테 금액을 이제 송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카카오페이만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카카오페이만 이용을 하거든요. 뭐 해킹이라서 당한 줄 알고. 앞서 지난 1월과 4월에는 네이버페이가 4차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시적 장애라고 하니까 연결이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처럼 최근 간편결제 시스템의 잦은 장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감원도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네트워크 오류나 데이터베이스의 과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급증하는 이용자들을 미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스템 용량을 키우거나 별도의 예비 시스템을 추가해 트래픽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용량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별도 이중화를 해서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도 이중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에 좀 더 강화된 안정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안 시스템이 이중화가 돼 있는 경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중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서비스 개시할 때 보안 시스템까지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현재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안정성이 곧 간편결제 시장 전체와 직결되는 만큼 사후약 방문식이 아닌 보다 책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페이는 유료화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페이 계약을 맺은 카드사들에게 오는 8월 10일 이후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4년 신한과 삼성, 현대, KB 국민 등이 참여한 앱카드 협의체와 손잡고 삼성페이 서비스를 무료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별도의 재협상 없이 관련 계약을 자동 재연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계약 자동 연장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올해 초 국내 상륙한 애플페이에 이어 삼성페이도 수수료를 유료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로부터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각에서는 삼성페이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페이스북에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매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르면 22일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 벌금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데이터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유럽 사용자 정보의 미국 전송도 중단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의 제소에 따른 것입니다. 스노든의 폭로 가운데에는 페이스북이 유럽인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미국 정보기관에 어떻게 주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검색대를 도입하는 공항이 늘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볼티모어 공항 검색대. 한 여성이 투입구에 신분증을 넣자 기계가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 맞은편에 있는 보안 요원 화면에서는 신분증 위조 여부와 신분증 사진 속 여성과 검색대 앞 여성이 같은 사람인지 대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판독에 걸리는 시간은 10초면 충분합니다. So basically what you're doing is scanning the ID and we're making sure the ID is a genuine ID, not a fake ID. Then we are matching your photo, your live face against the photo on the ID.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검색대는 볼티모어 공항은 물론 보스턴, LA, 마이애미 등 미국 전역 16개 공항에 설치됐습니다. 이미 115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보안을 강화하고 승객들의 공항 통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장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집된 사진과 신분증 데이터가 엉뚱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Additionally, there should be some rules in place in terms of the deletion of that data immediately after the identification verification has been made, and to ensure that the technology isn't used for other things. 안면인식 검색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건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반대론자들은 일단 선택사항으로 시작해서 은근슬쩍 의무사항으로 만들어버리는 당국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에 잠입해 가짜 신분을 사용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에 있는 통신 상자를 열자 작은 물체가 툭 떨어집니다. 전자담배 액상 용기처럼 생겼지만 대마입니다. 마약 판매측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처럼 마약 거래가 교묘한 방식으로 일상에 파고들면서 마약 사범과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모두 18,395명으로 5년 만에 30% 넘게 늘었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약 조직들은 다크웹을 이용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수사해야 공급책부터 유통책까지 검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법으로 허용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신분 위장 수사는 불법입니다. 마약을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 정도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경찰이 가짜 신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그 범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언더커버라는 잠입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해 전략과제에서 위장수사를 마약류에 확대 적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분위장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경찰의 폭넓은 위장 수사가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칫하면 이른바 함정 수사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의 의도 자체를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그 형사법에 정한 이제 교사범에도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에 따라 위장 수사가 검거 실적 쌓기용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허가 등 안전장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40% 이상이 월경통이나 월경전 증후군 등 심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병원 진료는 잘 받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려대 의대가 지난해 여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 청소년 43%가 심한 월경통을, 성인 여성은 46%가 심한 월경전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는다고 응답했고 아무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청소년 26%, 성인 24%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월경 이상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관리한다는 응답은 청소년 9.9%, 성인은 29%로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란 예상을 내놨던 옥스퍼드대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먼 교수는 해법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지난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 16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Korean population will get smaller and smaller and eventually disappear. In the short run, much more important, it is the effect of a population age structure, which will become very aged quite quickly. 일본과 타이완 등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비슷한 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부장적 가족 문화로 여성에게 일과 가사, 육아가 집중되고 긴 근무 시간 속에서 자녀의 교육까지 여성 몫이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겁니다. With familism to do with male priority, to do with the difficulties that women have in combining having children and having a job. Until those issues are solved, then the birth rate will remain low. 콜먼 교수는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법을
양성 평등에 초점을 맞춘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합니다. Very many of the obstacles which stand in the way are fundamentally at base cultural rather than economic. Persistence of what I might call traditional, perhaps obsolete attitudes to the role of women, the status of women. 또 높은 출산율의 선진국을 보면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이라며 비혼 출산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 해결에는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무 환경, 정시 퇴근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금동 보살 입상 등 국보급 불교 문화재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125개의 도상을 수놓은 승려 예복, 자수가사도 보존 처리 거쳐서 40여 년 만에 첫 선을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천년 넘게 흙 속에 파묻혀 있던 통일신라의 금동 보살 입상이 찬란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머리에 쓰인 보관과 팔찌, 목걸이 등이 따로 만들어 보살상이 입힌 듯 장식돼 있고 불상을 올려놓은 귀꽃 문양의 대좌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양양군 설림원지에서 발굴된 이후 첫 공개로 당대 최고의 금속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양양 설림원지에서 발굴된 금동열의 보살상은 그 조형성이나 또 영락 장식 등의 예술성으로 볼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특별전입니다. 금동 보살 입상과 함께 군위 인각사지와 삼척 흥정리 사지에서 발굴한 통일신라 정병 4점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선 보물 자수가사가 44년 만에 공개됩니다. 비단에 125개의 삼보도상을 정교하게 수놓은 승려의 예복으로 가사 전체에 문양을 빼곡하게 수놓은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뒷면에 7겹가량 덧댄 배접지를 떼어내 뒷면도 볼 수 있는데 부처가 다니는 길이라 불리는 천조각 사이 틈 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물 뒷면에서 전통 자수 기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형에 가까운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전통 가사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형 부처 그림 괴부를 전시해온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는 일찌감치 국보 장곡사 괴부를 걸어놓았습니다. 청양 칠갑산 깊은 계곡에서 11년 만에 나온 미륵불 그림이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 남성 농부들의 자살률은 전체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농부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류재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농사일은 대부분 광활한 농지에서 대형 기계들로 이루어집니다. 언뜻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실제는 외롭고도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생산량이나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값의 변동, 또 은행 부채 문제 등을 항상 신경 써야만 합니다. I mean, it's a stressful occupation. A lot of times you don't make any money. I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love. 이런 스트레스는 가축을 기르는 농부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Stress and depression and suicide in a farmer is part of it. You just hope that it isn't your part. 스트레스는 농부들을 극단의 선택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심각해 미국 남성 농부들의 자살률이 미국 전체 평균 자살률의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네소타주나 사우스다코타주 같은 경우에는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 목사들까지 나서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농부들과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Almost every Sunday, I pray for those
who are dealing with loneliness, anxiety, depression, who feel alone. They won't come into the office. You have to go to them, whether it's a farmer or rancher. 이처럼 관심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농부 자살 예방 노력이 농부들에게 스트레스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고통을 주죠. 그래서 증세가 악화하기 전에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치료가 중요한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의 증상과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PTSD, 정말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건 당시의 충격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1980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 진단을 정신질환 진단 분류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진단명이 되었는데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전쟁 현장에서 복귀한 후에 보였던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평가하고 치료하게 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법과 치료법들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외상적 사건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반응과 신체적인 반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랑은 비슷한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PTSD에서의 외상이 트라우마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신체적인 외상을 외상이라고 부르고 심리적인 외상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신적인 외상의 의미로 트라우마를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심리적인 반응과 신체적인 반응, 그리고 행동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반응에는 공포감과 우울, 불안, 초조감,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악몽과 불면증,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반복적으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증상 등이 있고, 신체적인 반응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쉽게 깜짝 놀라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아픈 등 신체적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행동적으로는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장소나 상황에 다시 가서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행동이 특징적이고요. 술이나 담배를 사용하는 양이 평소보다 늘어나기도 하고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처럼 예민한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사건을 경험한 후 바로 나타나게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혹은 수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에는 너무 경황이 없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건이 발생한 뒤 6개월 정도 혹은 수년이 지난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인 DSM-5에서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악화할 수 있나요? 예,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방치하다 보면 사건을 회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꾸 의식을 잃거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등 현실 감각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해리 상태에 빠지거나 회피 반응이 더욱 심해지고 감정 기복이나 분노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대인관계의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당사자 및 주위 사람들한테 고통과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증상이나 신체적인 증상들을 약하게는 하루 이틀 누구나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일 이상 일상생활에 뚜렷한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나타난다면
가급적 빨리 치료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한 달 안에 가라앉을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고 회복되는 것이고 네.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넘어가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후유증이 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좀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같은 것들과 같이 발현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우울 증상이나 공황 장애 증상도 흔하게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술을 평소보다 많이 먹는 알코올 사용 장애나 수면제 남용, 분노 조절이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큰 충격을 받았더라면 그것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는 크게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있는데 네. 우선 약물 치료를 통해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는 뇌의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트라우마로 인해 정서적 불안이 매우 높은 시기에 숙면을 취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습관성이나 중독성이 없는 치료 약물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흡이완법, 근육이완 훈련, 착지법, 명상 훈련과 같이 과민해져 있는 뇌의 각성도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특정한 트라우마 장면이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마음의 고통이 심한 분들은 특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네. 외상을 경험한 후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외상 기억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서 트라우마 기억에 초점을 맞춘 노출 치료, 인지 처리 치료, 쓰기 치료와 같은 특수 치료를 통해서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료법은 체계적인 치료법과 절차가 잘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약물적 치료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나 가족들이 좀 치료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라우마는 우리 삶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인들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 범죄 등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트라우마를 받을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고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자신이 보이는 초기의 심리적인, 신체적인 반응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는 마음과 몸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아들이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 영양 섭취를 하면서 규칙적인 활동과 휴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고통을 나누고 기분이 전환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때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이런 그 충격의 대상이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거부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치료를 일단 미루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외상 초기에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초기부터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일찍 받기 시작하는 건 좋지만 트라우마 기억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고 마음을 추스리는 치료는 1차적인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기가 피를 빨 대상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채취 속 카르복실산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말라리아 모기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 공격하는지 알기 위해 잠비아에 1000제곱미터 넓이의 실험장을 만들어 이산화탄소와 사람 채취를 공급한 뒤 모기 200마리를 풀어 모기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모기는 이산화탄소만 공급된 착지판보다 사람 채취가 공급된 착지판을 더 선호했으며 모기가 지속해서 달려드는 사람의 채취에는 피부 미생물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르복실산이 특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말라리아 모기가 체온과 채취를 이용해 사람을 찾아내고 공격 대상을 정한다면서 모기의 선호도는 사람 채취 속 40여 가지 화학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20, 30대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숭실대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세에서 39세 655만여 명을 우울장애와 조현병, 불면증 등 10개 정신질환 병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약 7년 동안의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현황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13%인 85만여 명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1.58배, 뇌졸중 발생 위험은 1.42배 높았습니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3.13배까지 증가했으며 뇌졸중의 경우 성격장애와 조현병 병력이 있으면 발생 위험이 각각 3.06배, 2.95배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새로운 수용체를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연구팀은 관절염 관련 유전자인 액티빈 A를 억제하고 연골 파괴를 완화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관절염 환자 조직을 분석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새로운 수용체를 찾아 이 수용체가 관절염 발병을 가속화하는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이어 연구팀은 액티빈 A와 새로 찾아낸 수용체 사이의 신호 전달 체계를 억제하는 물질을 제작해 동물 모델 연골에 직접 주입한 결과 연골의 파괴 정도가 완화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가 성과 중심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디지털 기술 분야 국내 최대 정보 출연 연구기관인 에트리를 방문해서 임무 중심 연구 개발 혁신 방안을 살펴보고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에트리는 AI, 6G, 메타버스 등 6개 분야를 중점 전략 기술로 소개하고 분야별 목표를 설정해 연구를 진행한 뒤 성과가 좋은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원 간 연봉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경쟁형 단계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두 회사가 이렇게 커넥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자동차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제조사들마다 충전 방식이 달라서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달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7년 이 중 하나를 국내 표준으로 정해 효율적인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 주 K-사이언티스트에서는 국내를 넘어서 국제 표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전기차 충전 시장의 활로를 열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이재조 박사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